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이기원입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진단하고 후반기 전략 방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입니다. 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은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남은 후반기의 방향을 새로 잡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의 준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 분석을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지 회복 이론과 장소 중집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제를 구성했습니다. 즉 무엇이 문제인가를 넘어 그렇다면 어떤 틀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까지 한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금이 지난 4년간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짚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진단합니다. 운용체계, 효과성 분석, 집행, 성과 관리의 네 축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할 이론적 배경으로 공유지 회복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화순, 신안, 정선, 화천, 평창, 의성 같은 실제 지역 우수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서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합니다. 이 5부분이 진단에서 원인, 증거,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짰습니다. 먼저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출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단계 재정분권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 격차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한 것이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시도가 설치하는 기금인 셈이죠. 운용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재원 규모는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에 전년도 결산 잉여금이 더해집니다. 10년간 총 10조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배분 구조를 보면 광역지원 계정이 25%로 2,500억 원, 기초지원 계정이 75%로 7,500억 원입니다. 무게중심이 기초지자체에 실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서 이 기초계정의 집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89개와 관심 지역 18개를 합쳐 총 107개 기초지자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재원으로 추진된 사업이 536개, 사업비 총합은 1조 8천억 원을 넘습니다.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과 효과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발제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운영체계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금은 두 계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먼저 광역지원계정 25%입니다. 15개 광역지자체가 대상이고 이 돈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하거나 시도 자체 사업에 씁니다. 출자는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지원계정 75%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95%, 관심 지역이 5%를 받는데 핵심은 배분 방식입니다. 각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SABC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합니다.
등급에 따른 최대 최소 배분의 격차가 무려 1.5배에서 2배에 달합니다. 배분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서면 검토와 현장 방문, 대면 발표를 거치고 심의위원회 협의와 자문, 조합회의 의결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입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인데 실제 출자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민간을 레버리지 하겠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집행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초지원계정 집행률이 2022년 94.2%에서 2025년에는 41.7%까지 추락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분받은 돈을 현장에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광역지원계정은 같은 기간 93에서 99%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격차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위쪽 광역은 돈을 쓰는데 아래쪽 기초 현장은 돈을 받아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적 경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사업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집행률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이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집행률 압박이 사업의 성격 자체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집행률로 평가받으니 지자체는 성과가 더디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보다 당장 돈을 소진하기 쉬운 사업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기금이 중장기 전략 지원이 아니라 연차별 평가를 잘 받아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즉 매년 경쟁하는 인센티브 예산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재원의 성격이 뒤바뀐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짚은 6가지 주요 쟁점과 국토연구원의 효과성 분석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운용체계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기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지만 재원은 정부 출연금입니다. 관리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된 이중구조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통제가 약해지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집니다. 내 돈도 아니고 온전히 중앙의 돈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놓이는 겁니다. 특히 광역지원계정의 역할이 불명확합니다. 시도마다 이 돈을 쓰는 방식이 제각각인데 뒤 슬라이드에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분 격차의 예측 불가능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가 기준과 등급 체계, 배분 격차가 해마다 바뀌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몇 년짜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단기 평가에 대응하는 데 집중됩니다. 행정력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쓰겠다는 계획을 중심에 두는 방식에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축적했는가를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현재 투자 계획과 성과 분석의 비중이 대략 60대 40인데 기금 10년 차에는 이를 10대 90까지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광역 지원 계정을 받은 시도가 그 돈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면 크게 3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형입니다. 광역이 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메가 프로젝트에 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의 수소기업 특화단지, K바이오 첨단도시, 드론 테스트베드, 경북의 KUC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역의 브랜드를 부각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정작 소멸위기에 놓인 기초지자체로는 자금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n분의 1형, 이른바 나눠주기입니다. 뚜렷한 전략 없이 관할 시군에 기계적으로 n분의 1씩 배분하는 방식이죠. 10개 시군이면 10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나눠주기식 교부라고 비판한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개정이 사실상 기초개정의 보충금으로 전락하고 광역 고유의 조정 역할은 실종됩니다. 세 번째가 자체사업형인데 세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남의 만원주택 광역 확산, 전북의 공공산후조리원처럼 광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직접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광역이 자기 몫의 전략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 유형을 가를 기준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분명합니다. 광역 개정을 기초로 재배분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활권을 잇는 연계 인프라와 초광역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 역할을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 미고려와 광역권 협력 부재입니다. 먼저 획일적 지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광역시의 자치구와 농촌의 군을 사실상 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거주 중심형인지 농어촌 생산형인지 특수 목적형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소멸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재구조화 문제에 가깝습니다. 재정 구조도 정책 자율성도 일반 시군과 다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지역이 같은 계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 트랙을 이원화하고 광역시 자치구는 광역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광역권 협력 체계의 부재입니다. 생활권과 통근권, 서비스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들은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개별 시군이 각자 완결형으로 사업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 옆 동네와 협력할 유인이 없습니다. 최근의 초광역 협력 흐름과도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쟁점입니다. 인구 이동 구조, 소멸 사유, 그리고 개념 정비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인구 이동 구조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새로 유입된 인구를 뜯어보면 상당수가 또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제로섬인 것이죠. 그렇다면 개별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만 쫓을 경우 국가 전체로는 자원 배분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인구를 빼앗는 소모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멸 사유별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출생이 줄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자연 감소 지역과 전출이 늘어서 감소하는 사회 감소 지역은 처방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같은 단일 지표로만 보면 지역의 실제 재생산 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소멸 개념 자체의 법적, 정책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현행 8대 지표는 병을 진단하는 청진기 역할에 머물러 있고 정작 그 지역이 얼마나 회복할 힘이 있는지 면역력을 재는 지표는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문제 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년간 3.5조를 투입했는데 이 기금이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불명확하다. 이 물음이 오늘 진단의 출발선입니다. 이번에는 국토연구원의 효과성 분석입니다. 이중차분법, 즉 DID 방법으로 기금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효과가 6개 지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체류 인구, 관광 지출, 순인구 이동, 청년 순이동, 일자리, 정주 여건입니다. 특히 청년 순이동은 개수가 플러스 1.041로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러니 기금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정작 주민등록 인구, 즉 실제로 이 지역에 눌러앉아 사는 정주 인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불러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관광객과 잠시 머무는 체류 인구는 늘었는데 시설이라는 하드웨어는 지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사람을 붙잡아둘 사람과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복합사업 중심으로 운영한 지역이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가 통계적으로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 확률 0.024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발견은 뒤에서 신한력 사업의 교훈과 연결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핵심 논거 중 하나입니다. 성과 관리 체계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지엽적인 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우선 성과 지표가 부재하거나 서로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이 현재값, 즉 기준치도 없이 목표값만 덩그러니 설정해 두었습니다. 출발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측정하겠습니까? 현황 분석과 아무 상관없는 성과 목표가 설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성과 측정 산식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절대값 방식으로 계산하느냐, 변화량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기준치가 0이 아닐 때는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성과를 두고도 어떤 식을 쓰느냐에 따라 70%가 되기도 하고 50%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광역의 성과 중심 관리 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의 기금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점검하고 조정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중간 지원 기능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부족분을 채우는 재원으로 소모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재원이 이런저런 사업의 땜빵 예산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본 문제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짚고 이를 분석할 이론적 틀로 공유지 회복 관점을 지시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이 무능해서, 지방이 실패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세 가지 데이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0위 안에 지방대학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문제는 한 번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이 좀처럼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로가 고착되면 지역의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재생산 구조가 계속 약해집니다. 둘째, 산업과 고용의 편중입니다. 매출 1000대 기업 중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기업이 750개, 이들의 매출액 비중이 85.7%에 이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025년에 내놓은 수치입니다. 좋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은 고용과 소득 창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그만큼 인구 유출이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 그 결과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2024년 기준 청년의 54.8%가 수도권에 삽니다. 그런데 여성 청년은 56.8%로 더 높습니다. 바로 이 여성 청년의 문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짚겠습니다. 여성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인구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재생산 체계가 붕괴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지 머릿수가 준다는 뜻이 아니라 출산과 돌봄을 비롯한 지역 재생산의 기반 자체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수적 감소가 아니라 재생산 체계의 붕괴와 직결된 구조적 위기로 보아야 합니다. 지표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흔히 쓰는 조출생률은 이미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결과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선행 지표가 바로 20, 30대 여성의 정착률입니다. 여성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고용을 유지하는지를 보면 그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앞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인구를 몇 명 더 불러오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여성 청년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조건, 돌봄, 주거, 일자리, 안전, 이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이런 시도의 첫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참여정부의 신활력 사업이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구조를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구, 소득, 재정 지표가 하위인 지역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되 상향식 계획 수립의 컨설팅과 점검, 성과 평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그리고 탈락과 졸업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사업비의 상당 비중을 소프트웨어, 즉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데 쓰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뒤이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주민과 단체, 사회연대 경제조직,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액션 그룹이 양성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민 기반의 주체가 축적된 것입니다. 여기서 앞의 국토연구원 분석을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와 복합사업 중심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더 완만하다는 결과, 그것은 사실 신활력 사업이 20년 전에 이미 보여준 교훈을 오늘의 데이터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할 때 지역이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저는 공유지 이론을 제안합니다. 핵심 인물은 엘리너 오스트롬입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치 경제학자죠. 오스트롬은 게럿 하딘의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 즉 공유자원은 결국 남용되어 파괴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론을 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면 공유지는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 수많은 사례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공유지 관리 8대 설계 원칙은 이렇습니다. 경계의 명확성, 현지 조건을 반영한 규칙, 집합적 선택의 참여, 모니터링, 점진적 제재, 갈등 해결 메커니즘, 외부의 인정, 그리고 중층적 거버넌스입니다. 뒤에서 우리 사례들을 이 원칙에 비추어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이 스탠딩의 논의를 더합니다. 그는 공유지 개념을 자연, 사회, 시민, 문화, 공유지로 확장하고 공유지 배당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공동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눈다는 발상인데 신한의 햇빛연금이 바로 이 개념의 실물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지 이론에 장소 중심 접근을 결합하면 전국의 똑같은 사업을 찍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자산과 생활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설계할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오스트롬의 8대 원칙이라는 렌즈로 우리 우수 사례들을 실제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신한 햇빛연금, 화순 만원주택, 화천 교육복지 세 사례 모두 원칙의 핵심 항목들을 상당히 충실히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의 명확성을 보면 신한 햇빛연금은 국민 전체 약 44%,
화순 만원주택은 18세에서 49세 청년과 신혼부부, 화천 교육복지는 화천 거주 가족 전체로 수혜 대상이 분명합니다. 현지 조건 반영에서도 신안은 섬과 일조량이라는 특성을, 화순은 공실 아파트를, 화천은 접경지역 교육 취약성을 각각 활용합니다. 집합적 선택과 모니터링 항목 역시 협동조합 운영, 공개 추첨, 전입신고 확인, 추적 등으로 채워집니다. 이 분석의 함의는 분명합니다. 오스트롬 원칙의 충족도가 높을수록 그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공유지 설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한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스스로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통 기반, 즉 공유지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제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정책 자문의견에서 정리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발제의 신장입니다. 인구를 세는 정책에서 삶을 짓는 정책으로, 행정의 목표 달성에서 주민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숫자를 방어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시 짜는 일. 이 문장을 마음에 두고 다음 논의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지를 저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지금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지 현장의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공유지입니다.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돌봄이죠. 침식의 증거는 버스 노선 폐선, 학교 통폐합, 병원 철수, 빈집 방치로 나타납니다. 둘째, 경제 공유지입니다. 지역 안에서 소득이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순환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료비의 76%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서 보듯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공유지입니다. 주민 조직과 신뢰, 협동의 기반인데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치 역량이 약해지며 협동조합이 줄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 생태 공유지입니다. 토지와 물, 햇빛과 바람이죠. 빈집이 방치되고 재생에너지 수익마저 역외로 유출됩니다. 다섯째, 제도적 공유지입니다. 자치 역량과 거버넌스인데 중앙 의존이 심해지고 주민 참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이 5 공유지가 하나씩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침식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처방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멸의 악순환과 회복의 선순환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먼저 왼쪽의 악순환을 보십시오. 수도권 1급 집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고 지역 내 일자리와 서비스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 여성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재생산 체계가 붕괴하고 학교와 의료와 교통과 상권이 차례로 축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협력과 자치 역량마저 무너집니다. 인구 감소가 기능 축소로 다시 공유 기반의 해체로 끝내 재생산 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연쇄입니다. 오른쪽은 이 고리를 반대로 돌린 선순환입니다. 먼저 교통, 의료, 돌봄, 주거 같은 생활 공유지를 최소한으로라도 안정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외 유출이 차단되면서 지역 경제의 순환이 형성되고 사회적 공유지가 강화되며 제도적 공유지가 성숙하고 마침내 정주 기반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금의 진짜 목표는 인구 숫자를 몇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순환의 고리를 지역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프레임 전환이라는 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기존 프레임, 오른쪽이 제가 제안하는 공유지 장소 중심 회복 프레임입니다. 첫째, 기존이 인구가 감소하니 돈으로 지원하자였다면 새 프레임은 공유지가 침식되고 있으니 회복 구조를
장소 중심으로 설계하자입니다. 둘째, 기존이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이었다면 새 프레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보관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본 대로 불러오기는 되어도 정착은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셋째, 기존이 전국에 동일한 사업 모델을 적용했다면 새 프레임은 지역의 자산과 생활권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순환 경제를 구축합니다. 넷째, 기존이 하드웨어 시설 중심이었다면 새 프레임은 사람과 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실활력 사업의 교훈입니다. 다섯째, 집행률과 사업수 중심의 평가에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축적했는가 중심으로 단년도 평가 대응에서 중장기 계획과 중간 점검, 성과 분석,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섹션, 실제 지역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례들은 공유지 회복이 관념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물 증거입니다. 먼저 8가지 사례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각 사례가 어떤 공유지를 회복하는지, 핵심 방식은 무엇인지, 성과는 어떠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열은 맨 오른쪽, 기금 연계 여부입니다. 화순 만원주택과 신안 청년 어선 임대는 지방소멸대응금이 직접 투입된 사례입니다. 정선 와와버스는 기금이 일부, 그러니까 승강장 같은 부분에 투입됐습니다. 반면 화천 교육복지와 신안 햇빛연금은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창 노쇠 예방과 의성 의료 돌봄 통합은 아예 기금과 무관한 보건복지부 개통 사업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기금과 무관한 사례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검증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창의 ROI 9배 국제학술지 기재가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좋은 성과의 조건은 기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번 어떤 구조로 설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개별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순 만원 임대 주택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 아이디어가 대단히 탁월합니다. 한번 쓰고 사라지는 보조금이 아니라 돌고 도는 회전형 기금이라는 점입니다. 구조를 보면 민간 임대 사업자가 66제곱미터 규모의 공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제공하고 화순군이 호당 4,3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입주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월 1만 원만 내고 최장 6년을 삽니다. 그리고 6년 뒤 보증금을 회수해서 그 돈을 다음 입주자에게 다시 투자합니다. 재원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성과가 인상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00호 모집에 무려 2,605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11대 1에서 최대 18대 1에 이릅니다. 입주자 중 다른 지역에서 이주온 사람이 45%, 40세 미만이 86.5%입니다. 실질적인 청년 정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지표는 출생아 수입니다. 2022년 178명에서 2024년 255명으로 불과 3년 만에 43%가 늘었습니다. 주거라는 생활 공유지를 안정시키자 재생산 지표까지 반응한 대단히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입니다. 저는 이동권이야말로 모든 공유지의 관문이라고 봅니다. 버스가 없으면 의료도, 일자리도, 교육도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권이 막히면 다른 모든 공유지가 함께 닫혀버립니다. 정선군의 와와버스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7월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고 2025년 7월부터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평균 이용객이 165% 증가했고 경제 효과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과거
25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대던 민영구조에서 공영화를 통해 오히려 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것입니다. 관계인구까지 품는 열린 공유지로 확장된 셈입니다. 양국은 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전면 무료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16만 9천 명에서 20만 5천 명으로 22% 늘었습니다. 접경 지역이라 애초에 민영제가 성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 희망택시와 마을버스를 병행해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한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시장이 실패한 곳에서 공공이 공유지를 복원한 전형입니다. 화천군의 교육복지는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출산에서 시작해 세계 100대 대학 유학까지 그야말로 전 생애를 아우르는 패키지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출산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영유아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고 초중고 단계에서는 해외 어학연수와 배낭여행까지 지원합니다. 대학에 하면 등록금 전액에 더해 거주비를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계 100대 대학에 갈 경우 유학비와 기숙사비를 특별 지원합니다. 생애 전 주기가 하나의 교육 공유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과도 뚜렷합니다. 전국 출생률 6위, 강원도 아동 성장 환경 1위입니다. 여성 청년이 정착할 핵심 조건을 제공한 셈이죠. 다만 한 가지 한계도 솔직히 짚겠습니다. 이른바 키워서 떠나는 역설입니다. 교육 공유지는 훌륭하게 복원했지만 정작 그렇게 키운 청년을 붙잡아둘 경제 공유지, 즉 좋은 일자리와의 연계가 아직 미흡합니다. 이 지점이 다음 사례인 신안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신안군은 오늘 소개하는 사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세 가지 공유지를 동시에 복원한 말 그대로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년 어선 임대는 경제 공유지 복원입니다. 어업은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분야입니다. 허가받은 어선 한 척을 마련하는데 척당 3억에서 5억 원이 듭니다. 자산 없는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장벽을 군이 대신 통과해 줍니다. 청년이 내는 임대료는 연간 원금의 0.1%에 불과하고 5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자산이 없어도 어업이라는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직접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가 약 287.6억 원이고 2030년까지 임대어선 100척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미 2025년 예산 집행률 100%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총 58척 68명에게 임대 약 87억 원의 어획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서 본 집행률 41%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햇빛 바람연금은 자연공유지의 복원입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 공유지를 만들어 지역의 햇빛과 바람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이 나눕니다. 국민의 44%, 약 14,000명이 수혜를 받고 누적 지급액이 30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입 스탠딩의 공유지 배당이 여기서 실물로 구현된 것입니다. 세 번째, 버스 완전 공영제는 생활 공유지 복원입니다. 노선이 33개에서 117개로 3.5배 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인섬이 다시 유인섬으로 돌아온 기적입니다. 세 공유지를 동시에 복원했을 때 지역 전체가 이렇게 되살아나는지를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따로 짚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금이 가장 적게 투입된 분야인데 정작 고령 지역에서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창군의 노쇠 예방 사업입니다. 이건 기금과 무관한 보건의료원 자체 사업으로 이미 2014년부터 해온 것입니다. 핵심은 예방 투자의 경제성입니다. 아직 완전히 노쇠하지 않은 전 노쇠 단계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후에 의료비 900만 원이 절감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9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2025년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됐습니다. 지역의 예방사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된 것이죠.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기금이 지향해야 할 예방투자의 표준이라 할 만합니다. 의성군의 의료 돌봄 통합도 마찬가지로 기금 무관 사업인데 2020년 26년 보건복지부 성과대회 우수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돌봄 통합 지원법을 근거로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831명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금이 지향해야 할 통합 모델입니다. 청송군은 기금을 활용해 의료 취약 지역 건강 허브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AI 기반 치매 돌봄과 방문 재활을 결합한 시도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이 가장 적게 쓰였습니다. 복지부와 행안부 사이의 부처 간 공백을 시급히 해소하고 무엇보다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기금 용도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진단과 사례를 바탕으로 6가지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언에 앞서 기금 전반기 4년을 종합해 진단하겠습니다. 공과를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성과는 분명합니다.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체류 인구, 관광 지출, 순인구 이동, 청년 이동, 일자리, 정주 여건 6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기금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가지 핵심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째, 정주 전환 경로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지었는데 그것을 운영할 사람과 조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친환력 사업의 교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둘째, 단년도 성과주의의 경쟁 중심 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제가 서열화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략 투자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장기 전략보다 단기 평가 대응에 소모됩니다. 셋째, 보건의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분야에 기금이 거의 닿지 못했습니다. 이 세 한계가 바로 이어질 6제언에 겨냥하는 지점들입니다. 첫 번째 제언은 목표 자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목표가 물리적 인구수를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기능적 활력과 사회적 공유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금의 목표는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공공투자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 지표를 4층 구조로 다층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1층은 생활공유지, 즉 교통, 의료, 돌봄의 접근성입니다. 2층은 경제공유지로 지역 내 고용과 순환소득입니다. 3층은 사회적 공유지로 주민조직과 액션그룹, 공동체 신뢰입니다. 그리고 4층이 장기 결과 지표인데 인구 구조와 여성 청년 정착률이 여기 들어갑니다. 핵심은 인구 지표를 단기 KPI가 아니라 장기 결과 지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매년 인구 숫자로 지자체를 닥달하는 방식을 멈추자는 것이죠. 나아가 인구 활력 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가 다소 줄더라도 지역 자산의 활용도가 높고 사회적 연결망이 탄탄하다면 소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언은 사업 구성을 재설계하자는 것입니다. 핵심 원칙은 장소 중심 접근입니다. 동일한 사업 모델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신 각 지역이 보유한 자산과 생활권 특성, 주민 조직, 사회적 경제에 기반해서 출발해 지역 맞춤형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단위는 읍면 생활권이고 핵심 주체는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사회연대 경제 조직입니다.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조직 중심의 역량 형성입니다. 실활력 사업의 교훈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시설보다 기획과 실행 역량, 주민자치, 협력 주체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금은 지역 내부의 사회적 공급망을 만들고 로컬 창업과 공유자산 기반 수익 사업을 키우는 데 쓰여야 합니다. 투자 우선순위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통 공영제를 먼저, 그 다음 의료 예방과 접근성, 그 다음 돌봄 순으로 제안합니다. 하드웨어로 사람을 끌어오되 소프트웨어로 정착시키는 그 균형을 갖춘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언은 거버넌스의 재구축입니다. 저는 수직적, 수평적, 다 중심의 3중 구조를 제안합니다. 먼저 수직적 거버넌스입니다. 광역은 생활권과 경제권 차원의 전략을 조정하고 연계 사업을 지원하며 기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읍면동과 지역사회는 생활 현장에 밀착해 주민 참여와 문제 발굴, 공동 실천을 담당합니다. 각 층이 자기 역할을 분명히 갖는 것이죠. 다음은 수평적 거버넌스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실질화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조직, 사회연대 경제조직, 대학, 기업, 중간 지원 조직이 초기 기획부터 집행과 평가, 환류까지 함께 설계하는 협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민간은 수행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이 다중심 거버넌스입니다. 오스트롬이 강조한 대로 돌봄과 교통과 에너지 같은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자치적으로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금은 바로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촉진하고 제도화하는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제언은 배분 체계의 개선입니다. 방향은 경쟁에서 연계, 협력, 성과 연동으로입니다. 우선 배분 기준을 5년 단위로 안정화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등급 체계가 해마다 바뀌면 지자체는 중장기 사업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5년간 고정되면 비로소 몇 년짜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배분을 완만하게 설정해 경쟁과 서열화를 누그러뜨리고 현재 1.5배에서 2배에 이른 최대 최소 격차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계획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잘 쓰겠다는 계획보다 실제로 어떤 성과를 축적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계획과 성과 분석의 비중을 현재 60대 40에서 10년 차에는 10대 90까지 옮기고 중장기 계획과 중간 점검, 성과 분석,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졸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성과를 내서 졸업하는 지역이 오히려 재정 지원을 잃는 구조라면 어느 지역도 졸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낼수록 손해라는 이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언은 기본소득과 지역특화 재원의 결합입니다. 제목 그대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입니다. 정선의 사례가 이 논리를 잘 보여줍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로 정선은 폐광과 낙후를 감소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지역이 희생한 것이죠. 이에 대해 국가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즉
강원랜드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연간 1,200억에서 1,500억 원과 주식 배당금으로 보상했습니다. 정선은 이 지역 특화 재원을 농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도 보상받을 정당성이 있습니다. 효과는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농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정선 인구가 5% 늘었습니다. 39,903명에서 41,889명으로 순증만 1,986명입니다. 이 기간에 새로 전입해온 인구는 3,217명입니다. 전출을 감안하고도 이만큼 순증한 것이죠. 정선만이 아닙니다. 신안 4.1%, 옥천 3.7%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들이 인구 증가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유입도 정선 541명, 신안 634명, 옥천 689명으로 뚜렷합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인구정책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제도의 개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 트랙의 이원화입니다.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 구조와 정책 자율성이 일반 시군과 다릅니다. 그래서 도심 활력 저하 및 재구조화라는 별도 트랙으로 분리해 광역 지원 계정으로 관리하고 도 산하의 시군은 현행 기초 지원 계정을 유지하되 기본 서비스 접근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지정 주기입니다. 저는 지정은 길게, 점검은 짧게를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5년간 지정을 유지하되 2년 차에 중간 점검을 하고 급변하는 지역만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표의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지표를 자주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셋째, 지표 체계의 3층 재편입니다. 직접적인 인구 변동을 보는 핵심 지표, 인구 구조를 보는 구조 지표, 그리고 회복력을 보는 지표를 층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졸업 인센티브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성과를 내서 졸업하면 지원이 끊기는 구조라 잘하는 지역일수록 잔류를 택하게 됩니다. 이 왜곡된 유인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 발제의 핵심을 압축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금이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적 공공투자 장치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이제 인구 감소를 조금 늦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재생산 기반 자체를 복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진단과 제언이 결국 이 한 문장을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가지 제언을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인구 숫자에서 재생산 능력 회복으로 옮기고 성과 지표를 사중으로 다층화하며 지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 활력 지역 개념을 도입합니다. 둘째, 사업을 재구성합니다. 장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하고 사람과 조직의 역량 형성을 중심에 두며 생활 공유지를 우선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잡습니다. 셋째, 거버넌스를 재구축합니다. 수직, 수평 다 중심의 3층 거버넌스를 결합하고 초기 기획부터 공동으로 설계하며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넷째, 배분 체계를 개선합니다. 5년 기준으로 안정화하고 경쟁에서 연계 협력 중심으로 바꾸며 성과 연동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다섯째, 지역 특화 재원과 기본소득을 결합합니다. 여섯째, 지정 제도를 트랙 이원화와 3층 지표로 개선합니다. 이 6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사회의 재생산 기반을 복원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